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이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칸트2 인문학의 혁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칸트라고 하는 사람이 철학의 역사에 있어서, 인문학의 역사에 있어서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존재론에서 인식론으로의 전환, 밖에 있는 것을 탐구하는 철학이 이제 인간 안에 있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으로 한 차원 변화되는 그러한 분기점에 칸트가 있다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칸트 이전에는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밖에 있는 것들을 다 의심했어요. 어떤 것도 확실하지 않다. 물론 칸트도 그런 입장에 노선에 서 있지만 데카르트와 다른 점은 밖에 있는 것도 확실하고 내 안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것이 그것보다 먼저다. 그러니까 조금 다르죠.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의심하자. 어떤 것도 확실치가 않다. 왜냐하면 우리가 철학을 하던 과학을 하던 학문의 길을 가려면 그 학문의 대전제, 출발선이 있어야 되죠. 출발점이 있어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출발점이 명확해야 목적지도 명확해지고 목적지까지 우리가 정확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발점이 흔들려 버리면 목적지까지는 갈 수가 없어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학문은 그 출발점이 중요해요. 대전제. 그럼 학문에서 가장 대전제가 뭐냐? 가장 확실한 거예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명확하고 가장 의심할 수 없는 것.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내 가는 길이 확실하게 진행되는 거죠. 결론도 확실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발점이 확실해야 결론이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도 수학처럼 대전제가 필요해요. 수학에서 공식이 있죠. 공리가 있어요. 명제가 있어요. 철학도 마찬가지예요. 대전제가 필요해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철학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려고 했죠. 근데 세상 모든 것이 확실한 걸 찾다 보니까 확실한 게 없어요. 그때 데카르트가 이것만은 확실하다.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가 부인할 수 없다. 세상의 모든 것은 부인해도 의심해도 지금 내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지 않는가.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고 그 외의 모든 것은 확실치가 않고 다 의심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했죠, 데카르트는. 그런데 데카르트와 달리 이 프랑스 사람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데 너무 창의적인 사고를 하다 보면 너무 추상적이 돼요. 상상의 세계, 현실을 잃어버려요. 현실감이 없어요. 프랑스인들은 예술성과 창의성은 있는데 현실성이 떨어져요. 이것을 조금 비판하면서 루소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밖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나의 사고뿐이 아니라 이 밖에 있는 그 현실 속에 있는 모든 대상들도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을 내 안에서 잘 분석하고 분별해낸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그것이 이성이다. 이렇게 루소가 에밀에서 사보이 신부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죠. 이것을 책이 나온 지 7년 후에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칸트하고 루소는. 칸트가 루소의 책을 우연히 접하게 되고 거기서 큰 감명을 받는 거야. 이거 맞구나. 루소의 생각을 받아들여요. 데카르트처럼 밖에 있는 것을 다 거부하면 안 된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세상을 이해하느냐. 세상에 있는 것도 확실하고 내 안에 있는 것도 확실하다. 이 둘을 이제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밖에 있는 게 뭐냐?
이게 누메나의 세계예요. 본체,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체가 내 안에 나타나는 게 뭐냐? 피노메나, 현상이라는 거죠. 현상. 그런데 칸트의 위대한 점은 뭐냐 하면 밖에 있는 것에 의해서 거울에 비춰지듯이 내 안에 나의 이성 속에 이게 투영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실체고 이건 그림자가 아니라는 거죠. 칸트는 아니다. 이것도 실체고 이것은 밖에 있는 것이 실체가 없이도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는다. 이건 원래부터 인간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그러죠. 칸트의 위대한 점은 바로 이 선험 철학이에요. 과거의 사람들은 항상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함을 통해서 안다고 생각하는데 칸트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내가 내 안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루소에게서 칸트가 전수받은 하나의 철학적인 기초입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칸트를 통해서 이제 학문의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누메나의 세계, 밖에 있는 대상 세계를 연구했는데 이제 칸트는 그것을 내 안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 현상학이라고 하는 것,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철학의 주제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헤겔에게도 연결되고 이것이 또 후설이라고 하는, 여러분 에드문트 후설이라고 하는 현상학의 대가가 있죠. 그 사람에게도 이 칸트의 현상학이 전수가 되게 되는 거죠. 이 시간은 우리가 칸트가 썼던 평생의 저작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 저작, 순수이성 비판, 실천 이상 비판, 판단력 비판을 통해서 칸트의 철학 체계를 한번 우리가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제일 처음 썼던 게 순수이성 비판이에요. 순수이성 비판. 이건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세 가지 비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비판하냐면 순수이성 비판의 내용은, 이 말은 어렵죠. 말은 어려워요. 이게 저는 이것을 학문적 위선이라고 그래요. 학문적 위선. 세상에 많은 위선이 있어요. 일상생활에서도 나의 말을 통한 위선, 행위를 통한 위선, 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속에 위선이 있잖아요. 학문의 세계에도 위선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사실은 간단한 건데 이걸 학문적으로 포장을 해요. 왜곡시켜서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 칸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칸트를 이해하는 용어가 어려워요. 칸트를 포장하고 있는 학문적인 언어들이 어려워요. 그 언어에 막히는 거예요. 한국말인데 한국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요. 순수이성 비판이 뭐예요 도대체. 이렇게 어렵게 여러분 학문적인 위선으로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인문학이 돼야 되거든요. 순수이성 비판은 뭐냐면 과연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이게 뭡니까? 진이죠, 진. 진리예요, 진리.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사고를 비판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알 수 있는 게 뭔가를 하는 거예요. 데카르트처럼 물었던 거죠. 근데 내가 어떤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는가? 그럼 칸트의 대답이 뭡니까? 이게 질문이고, 이렇게 인간의 그 사고 체계를 비판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알 수 있는 게 없어. 밖에 있는 물 자체는 알 수가 없어. 내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인간 안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현상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밖에 있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대답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현상은 알 수 있다. 그럼 실천이성 비판은 뭐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건 행위죠, 행위. 행위예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도덕이죠, 도덕.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게 진이라면, 이건 뭐예요? 선이죠, 선. 선. 인간의 행동.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한 칸트의 대답은 뭐냐면, 내가 해야 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밖에서 나에게 이거 해, 저거 해. 그거는 나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밖에서 누가 나에게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이게 사고, 이건 행위예요. 자, 인간 안에는 정언 명령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카테고리컬 임페라티브로 하는 게 쉽게 말하면 양심이에요. 인간 안에는 양심의 소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해야 되는 것은 양심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심에 따라서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실천 이성 비판의 내용이에요. 그럼 세 번째는 뭐냐? 판단력 비판에서 질문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무엇을 바라야 되는가? 나는 무엇을 희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미의 차원이에요. 진선, 미. 의지의 차원이에요. 무엇을 희망해야 되는가? 사람이 희망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뭘 알아도, 무엇을 해도, 당신 그거 왜 하는 거야? 그냥요. 당신 그거 알아서 어디다 써먹을 거야? 그냥 알고 있어요. 이 판단력 비판이 칸트가 가장 마지막에 쓴 건데, 이 판단력 비판은 순수이성 비판과 실천이성 비판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을 완성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적인 차원.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경지에 올라가면 진선미가 만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 내가 해야 하는 것,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것과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바람직한 것을 알아야 되고, 나는 바람직한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력 비판이 이 둘을 완성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셋 중에 어느 하나도 독립될 수가 없어요. 진과 선과 미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다 연결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다 종합하면, 이걸 하나의 질문으로 이 책을 다 엮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면, 인간이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칸트의 철학의 핵심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무엇인가? 사고하는 존재고, 행동하는 존재고, 의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고와 행동과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종합되어서 인간을 형성한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고하는 존재고, 사고라는 것, 내가 정확하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이게 진.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 아는 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실천하는 것이 맹목적인 실천이 돼서는 안 돼요. 바람직한 것. 그게 아름다움의 미적인 차원이에요. 항상 모든 것 속에는 그 아름다움, 미적인 차원이 그것을 완성시켜요. 미적인 차원이 빠져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이것을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점을 하나 찍어서 그것을 완성시킨다. 자, 이게 바로 칸트의 철학 체계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철학이 관념론으로 바뀌어요. 자, 인간 안을 연구하는 학문, 관념론. 그래서 칸트의 후손이, 후계자가 나타나죠. 헤겔, 피히테, 쉘링,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그래서 독일의 관념론을 형성하죠. 그런데 칸트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칸트를 좀 비판하죠. 칸트를 가장 신봉했고, 칸트를 존경했지만 또 칸트를 비판했던 사람이 헤겔이에요.
이 헤겔, 칸트의 현상학을 비판하면서 만들어낸 것이 헤겔의 정신현상학이에요. 근데 칸트의 현상학은 뭐냐면 이성현상학이에요. 이성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대상이 밖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성 안에 나타난다고 그래서 칸트의 현상학은 이성현상학인데 헤겔은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왜냐?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데 사람은 개인마다 달라요. 그리고 인간은 보편적이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아. 인간은 유한하거든요. 그 인간 안에 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그 이성 자체도 유한하다는 거예요. 그 유한한 것을 영원불변한 보편적인 진리로 삼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칸트를 비판해요. 이성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것은 정신이다. 그 정신은 인간의 정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절대정신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헤겔은 칸트의 현상학을 비판하면서 정신현상학을 강조하죠. 그래서 헤겔이 칸트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계몽주의의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헤겔의 역사 철학에서 이제 칸트의 사상이 쭉 발전되어 나가는데 또 헤겔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칸트의 후손이 헤겔이고 헤겔의 후손은 두 쪽으로 갈라져요. 우파는 누구냐 하면 우파는 니체, 키에르케고르 같은 사람이 헤겔의 우파고 헤겔의 좌파는 마르크스예요. 그래서 칼 마르크스는 헤겔의 정신현상을 받아들였는데 그대로 헤겔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헤겔의 그 정신현상학은 너무 추상적이야. 보이지 않는 이데아의 세계에만 머물러 있어. 현실 속에는 적용을 할 수 없어. 그래서 헤겔은 너무 관념론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칼 막스는 유물론으로 나가는 겁니다. 물질을 강조해요. 헤겔은 정신을 강조했다면 이것을 비판하면서 그 정신은 보이지도 않고 그것이 영원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그것을 알 수가 없어. 인간은 그 절대 정신에 속해 있는 부속물에 불과해. 이건 확실하지가 않아. 그래서 유물론을 강조하게 되죠. 그 다음에 헤겔의 우파 가운데 나타나는 니체, 키에르케고르 이런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헤겔에게 문제점은 뭐냐면 너무 영원하고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이 거기서 설 자리가 없어. 그러면서 개인을 강조합니다. 개체와 개인과 유한성에 관심을 갖게 되죠. 자, 키에르케고르, 니체는 보편적이고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현실을 너무 등한시하는 헤겔을 비판하면서 개인과 개체와 유한성을 강조하게 돼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실존주의라고 하는 거죠. 실존주의. 나의 한계, 유한성, 개인, 개체, 인생의 허무함, 죽음. 이제 다시 칸트의 모습이 회복되면서 개인에게 관심을 가지는 실존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헤겔이라고 하는 사람은 칸트를 받아들이는데 칸트를 비판하면서 칸트의 이성을 정신으로 바꿔놨는데 또 그 정신을 비판하면서 다시 인간의 이성으로 회귀한 것이 바로 실존주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헤겔의 이러한 역사 철학과 정신현상학이 우파의 전통에서는 니체와 키에르케고르를 통해서 자본주의, 진화론 쪽으로 발전돼 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헤겔의 우파, 그러니까 개인주의, 개체주의, 자유주의죠. 근데 좌파는 칼 마르크스예요. 칼 마르크스는 사회주의죠. 개체보다는 전체.
자유보다는 평등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고 하는 두 가지 이데올로기의 근원이 어디서 오느냐? 사실은 물꼬를 튼 사람은 칸트고 그것이 헤겔을 통해서 갈라져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쪽에서는 또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받아들여서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현상학을 체계화시키죠. 그런데 후설에게 있어서 현상학은 뭐냐면 밖에 있는 것과 안에 있는 것을 분리시키지 않아요. 자, 후설에게 와서 칸트의 현상학과 다른 점은 뭐냐면 칸트는 안에 이성이 있고 밖에 물 자체, 현실이 있고 대상이 있는데 이 둘을 인정하고 이 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독립적이고 이것도 독립적인데 후설의 현상학은 뭐냐면 의식과 현실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는 이 대상적인 모든 현실적인 이 실체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 안에 존재하는 거죠. 칸트의 현상학과 후설의 현상학의 차이점은 뭐냐?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점은 칸트는 이원론이고 후설은 이론론이에요. 칸트는 인간 안에 있는 이성과 밖에 있는 현실, 누메나의 세계를 둘 다 인정해요. 이 둘이에요. 근데 이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죠. 나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후설은 뭐냐면 이거는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의식 속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과 밖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 통합시킨 사람이 바로 에드문드 후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철학적인 전통이 계몽주의적인 하나의 흐름 속에서 합리주의, 이성주의라는 흐름 속에서 1940년대 초까지 쭉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역사와 사회와 문화를 지배해 오다가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큰 벽에 부딪히죠. 그러한 합리주의 정신, 계몽주의 정신이 벽에 부딪히면서 칸트로부터 시작했던 그러한 계몽주의 전통이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경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칸트로부터 시작하는 그러한 관념론적인 전통 또는 계몽주의적인 전통, 합리주의적인 전통을 거부하고 이제 새롭게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이성을 해체시키고 이성을 거부하는 새로운 사조라고 볼 수가 있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삶을 위한 인문학의 강의의 마지막 종착역으로서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